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은 왜 적하나 싶겠지만 이게 방송 사고가 나가지고 두 번째 녹화하는 겁니다. 그래도 몇 번 안 하고 다시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죠? 갑자기 조명이 막 비추는 거예요. 저게 가만 놔두면 프로젝터가 싸지거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까 부인행 얘기했나요? 네. 또 해도 돼요? 네. 제가 40도 넘어 기념으로 부인행 입고 나왔습니다. 시원해 보이고 좋죠? 네. 네. 해마다 하나씩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213번째 향기 노트인데 향기 나는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뭔지 힌트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힌트는 이제 누군지 다 아시죠? 누구예요? 알카포네라고 세계의 악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악당 중에 한 명인데 아까 제가 세계 랭킹 2위라고 그랬죠? 뭘로?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세계 랭킹 2위입니다. 1위가 마약 판 사람, 2위가 밀주한 이 사람이에요. 밀주. 술을 몰래 담가가지고 팔았죠. 이 별명이 스카페이스인데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요. 흉터. 스카가 흉터고 페이스가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흉터난 얼굴,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시카고 갱단 두목인데 그 갱단 이름이 아웃핏입니다. 이때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경찰들이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정치인도 매수하고 경찰도 매수하고 뭐 아무튼 돈으로 다 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기관총 들고 경쟁 조폭들 난사했는데도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주 사업이 뭐였냐면 밀주, 몰래술 담가서 파는 거, 금주령 당시였으니까. 그 다음에 밀수 아시죠? 매음 뭔지 아시죠? 매음, 도박 이런 걸로 돈을 벌었습니다. 주 사업은 밀주였어요. 밀주. 그래서 1927년도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는데 등재된 이유가 한 해 총 수입이 가장 많은 개인 사업자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제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1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현재 가치로 하면 엄청나겠죠. 그리고 사망할 당시에 재산을 보니까 264억 달러예요.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그럼 거의 30조 가까운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당시에. 또 들으니까 재미없죠? 30조 가까운 자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죄를 많이 저질러도 안 잡혀가던 사람이 매수해가지고 1931년도에 잡혀간 이유가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11년형 받았습니다. 이유가 세금 포탈 혐의로 체포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생긴 용어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알카포네 효과라고. 1931년도에 알카포네가 세금 포탈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해에 세금 징수가 2배 이상 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금을 막 내는 거야, 그냥 자발적으로. 안 잡혀가려고. 나쁜 짓 해도 안 잡혀가는데 세금 안 내니까 잡혀가 보잖아.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생긴 효과가 알카포네 효과입니다. 알카포네 때문에 세금이 저절로 잘 거치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사망은 매독으로, 매독 합병적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초라하게 저택에서 혼자 쓸쓸히 죽었다고 하죠. 30조 가지고 있어도 참 이렇게 죽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나쁜 악당인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생애의 한 분기를 전부 사회를 위해 바쳤다. 그런데 내가 얻은 것은 차가운 세간의 시선과 비난 그리고 범죄자라는 당인뿐이었다. 여러분은 나쁜 짓 안 하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쁜 짓 한 적 없다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죠? 나쁜 짓 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 싫은 사람 없죠? 손 들기 싫으세요? 들었어요? 그럼 나는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비난을 받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가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환경 때문이거나 아니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거나 어쨌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악당 소리를 들었던 알카포네도 자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한다? 사회에 기여한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누구나 존경에 굶주려 있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그냥 바라는 게 아니고요. 미친 듯이 바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 왜 연쇄살인마들 왜 인터뷰하는 거 보면 자기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 하고 싶어 한다? 존경받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여러분 친구하고 싸울 때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있죠. 뭐 기타 등등 갈등이 일어날 때 있죠. 이때 여러분 비난을 해버리면 그 비난을 받아들일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이 뭐예요? 비난이 뭐예요?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죠. 지적하고 비난하고 뭐가 달라요? 지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각하셨네요? 이게 지적이에요. 비난은 뭐예요? 맨날 놓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비난이에요. 인격을 건드리는 거지. 너 어제 뭐 했어? 사생활 내가 알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비난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출근하는데 상사가 부하 직원 보고 지각했을 때 당신 5분 지각했습니다. 인사고과에 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적이에요. 근데 너 어제 뭐 했어? 사실대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비난이에요. 사생활 침해의 비난인 거죠. 인격을 건드리는 거죠. 집이 좀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보고, 배우자라는, 요즘 배우자는 남자가 가정을 꾸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배우자가 가정을 관리하는데 집이 좀 지저분하다. 그럼 집이 좀 지저분하네. 이건 뭐예요? 지적이에요. 근데 살림을 이따위로 해. 이건 뭐예요? 비난이에요. 비난받으면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사람은 비난받으면 반항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도로 화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인간관계에서 상대방한테 절대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적은 하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계에서 1등하는 악당도 자기는 자선사학가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비난받았을 때 우리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 이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자 생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어떤 학회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젊고 키 큰 학자들이 예를 들면 180쯤 되는 젊은 청년급 학자들이 이 올리버 웬델 홈즈 보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수님 안 그래도 키가 작으신데 우리 사이에 있으니까 본인이 더 작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래 층공기는 어때요? 그런 식으로 비꼬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현 씨 뭐라고 하실래요? 위엔 좋냐? 이럴 때 이제 자존심이 상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안 상해요. 여러분 자존심은 뭐 때문에 상한다 그랬죠 제가? 항상 자존심 상하게 하는 다른 사람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 자존심은 상대방 없이 상하지 않아요. 혼자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비교 대상이 있거나 나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래 자존심이 상하면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복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하게 한 사람한테 복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래 윗공기는 좋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이 기분 나빠야 자존심이 회복이 되죠. 근데 상대방이 피식 웃으면 그래 좋다 이러면 더 열받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잘 안 상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난 소중하니까. 이 사람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래층 공기는 어때요? 키가 더 작게 느껴지잖아요.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10원짜리들 사이에 끼어있는 50원짜리처럼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는 10원짜리가 더 컸어요. 지금은 10원짜리가 더 작지만 옛날에 10원짜리가 더 컸잖아요. 마치 10원짜리들 사이에 끼어있는 50원짜리처럼 느껴집니다. 나 작은 거 맞아. 그런데 가치는 니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도 비난하면 안 되지만 비난을 받아도 내가 내 스스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인간관계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뭘까요? 비난 대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절대 비난이나 비평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수업할 때 참 비난 비평을 잘했던 것 같아요. 좀 못하면 이렇게 잘 그랬던 것 같은데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아요.
웬만하면 좀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얘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누구 같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예요? 비난 대신 자존감을 높여줘. 자, 두 번째 원칙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구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그냥 어떤 남자의 아내입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입니다. 어떤 남자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결혼 한번 보자. 한 분. 결혼하셨죠? 한 분, 두 분. 결혼하신 분 많네요.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훌륭한 아내가 될 테니까요. 고쳐야 될 점 있으면 5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재현 씨인가? 이름이 뭐였지? 지현 씨인가? 지금 네. 뭐가 됐든 뭐라고 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입이 훌륭한 사람. 오, 이미 훌륭한 사람이다. 정수 쌤 뭐라고 하실래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5가지만 고쳐야 되겠나? 5가지만 고쳐가 되겠나? 사홍 쌤 뭐라고 하실래요? 기대됩니다. 뭐라고 하실래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디 강의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5가지 가지고 택도 없는데요. 100가지는 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해보라니까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라. 밥 좀 더. 청소 좀 해라. 뭐,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고 절대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이 5가지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다 아시죠? 이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5가지 얘기해봐라예요. 한 개라도 얘기하면 죽는다예요. 한 개라도 얘기하면 죽는다는 컨셉이죠. 이럴 때 남자들이 쏘으면 안 돼요. 이 남편의, 이 여자의 아내는 굉장히 뭡니까? 이 아내의 남편은 굉장히 훌륭했나봐. 내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나니까 내일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나서 다음날 꽃다발을 다 보냅니다. 꽃바구니를 다 보내고, 거기에 엽서를 하나 넣어가지고, 그 엽서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5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었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엽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5가지 고칠 점 얘기한 남편이 행복할까요? 이렇게 엽서 보낸 남편이 행복하게 살까요? 우리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남편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면 5가지 안 고치고 50가지 고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티가 나죠. 근데 사랑은 원래 유치한 거 아니에요. 사랑은 원래 유치한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젊은 남자가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노인 부부가 보면서 젊은 것들이 지랄한다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 생각해요?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그런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원래 유치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그 상대방이 지적을 하라고 해도 지적 대신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해주라고 했죠. 사례가. 자,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남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찰스 슈왑이라는 분이에요. 강철한 카네기 들어보셨죠? 미국에 보면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 대학 재단을 만든 사람이 강철한 카네기라는 사람인데, 이 뭐 인쇄소 노동자로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 이 지구상의 최고의 갑부가 됐던 사람이 강철한 카네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직업이 포철 회장 같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이 강철한 카네기가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수많은 박사급 후계자가 있었겠죠.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누가 후계자가 될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강철한 카네기가 선택한 후계자가 바로 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에요. 왜 이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 수많은 인재를 놔두고. 그랬더니 카네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왑은 청소부 시절에 자기 청소국 외에 늘 주변 청소까지 다 하고 집에 갔고, 6시 퇴근이면 6시 반까지 남아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집에 가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내 비서가 됐을 때는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내가 먼저 퇴근하기 전에는 항상 내 옆에 있었다. 그러니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후계자로 선정하지 않으면 누구를 후계자로 선정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했던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학벌 높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은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다 라는 뜻으로 이 사람을 후계자로 선택했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장에 청소부로 취직해가지고 그 그룹의 회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찰스 슈왑이라는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겠죠. 회장이 된 다음에 일화도 있습니다. 금연이라고 써붙여놓은 곳에서 직원들이, 회사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회장이 지나가다 본 거지. 찰스 슈왑 본 거예요. 여러분의 회장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연 팻말 밑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이 직원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학생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회장이 야이 XX 이러면 좀 곤란하고. 정수생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름이 뭔가? 이름이 뭔가? 메모하고. 예. 근데 찰스 슈왑은 뭐라고 했냐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수고들 많네. 그러면서 담배를 한 가지씩 나눠줬어요. 피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왕이면 수고가 많은데 담배를 맛있게 피고, 이왕이면 다른 곳에서 펴주면 정말 고맙겠네.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다음부터 금연 장소에서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핍니다. 감동받아가지고 그 찰스 슈왑을 더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름 적으면 어떻게 돼요? 몰래 피게 돼요. 회장 은정으로 스케줄 알아보고, 회장 없는 날 무조건 거기서 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남다른 재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찰스 슈왑은 자기 자신이 가진 재주 중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최고의 재주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의 열정을 끌어내는 능력이 자기는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이 사람은 회장이 된 거죠. 그리고 회장이 되고 나서도 회사를 굉장히 경영을 잘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 원칙은 뭐였어요? 비난 대신에 자존감을 높여라. 두 번째 원칙은 뭐겠습니까? 지적 대신에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 줘랍니다. 잘못한 거 지적 안 해도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다 알죠. 그렇지만 잘못하는 와중에도 잘하는 게 있죠. 그 잘하는 걸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 록펠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분은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혔어요. 예를 들면 조 단위로 손실 날 거 한 5천억 손실을 봤다 쳐요. 예를 가정해서. 그러면 이 직원이 평생 연봉 다 반담해도 그 돈 못 갚잖아요. 근데 록펠러는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5천억이라도 건져서 다행이다. 훌륭한 직원이네. 이렇게 격려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은 회사에 목숨을 걸겠죠. 그래서 좀 세계적인 경영인들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이분도 유명한 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최초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없었으면 미국의 문학이라는 게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최초의 시인이자 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아무튼 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영웅 같은 분인데, 이분이 아들하고 하루는 송아지를 외양간에 이렇게 집어넣을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하고 송아지를 아무리 끌어도, 보면 고집 세게 생겼죠, 송아지가. 송아지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여러분, 사람 두 명에 붙여도 지가 버티면 못 끌어옵니다. 여기 마당에 개 보셨죠? 이 개도 제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도망가니까. 근데 이 송아지가 힘쓰면 연간에 억지로 절대 못 끌어넣습니다. 이 낑낑대면서 아무리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가정부가 그 모습을 턱 보고 송아지를 아주 쉽게 외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힘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물도 안 줬어요. 손가락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빨리게 하더니 뒤로 가니까 따라오더래요. 빨면서. 아직 어린 송아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가니까 따라 들어오더래요. 손가락 빨면서. 그래서 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큰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 깨달음들이 쌓여서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말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 성공이다. 현명한 사람에게 존경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거. 아까 뭐예요? 격려와 칭찬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발견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좀 특출난 사람은 뭔가 좀 다르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발견할 줄 알면 그 사람이 그 영향을 발휘하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공하지 않습니까? 특히 직원을 데리고 계신 분들. 네 번째,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정원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 이게 성공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기 전보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세상이 좀 피폐해지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보다 여러분이 세상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아 있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진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 말이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았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나은 인생을 살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다. 그래서 제가 생일 때 생일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잘 보냅니다. 잘 태어났다. 생일 축하한다보다 잘 태어났다라는 말이 저는 더 큰 경의와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태어나서 고맙다는 거죠. 네가 태어나서 세상이 잘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성공이다라고 글을 쓰신 분입니다. 그럼 세 번째 원칙은 뭘까요? 상대방의 열정을 끌어내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물을 보라는 거예요. 외양간에 송아지를 끌어놓고 싶어하는 내 입장에서 송아지를 보지 말고 송아지가 어떻게 하면 외양간에 들어갈 수 있을지 송아지 입장에서 세상을 봐주라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직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보다 많이 시켜먹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직원이 스스로 받는 월급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또 내가 직원인 사람은 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일하고 월급을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월급쟁이 마인드죠. 여러분 월급쟁이는 받는 월급보다 적게 일해야 돼요? 많이 일해야 돼요? 뭐가 성공이에요? 월급쟁이 마인드는 적게 일해야 성공하는 월급쟁이죠. 손해잖아. 더 많이 일하고 월급 적게 받으면. 그런데 이게 잘리는 지름길입니다. 사장 입장에서 보면 간단하죠. 월급보다 적게 일하는 직원은 바로 해고 대상 1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월급쟁이면 어떻게 하면 받는 월급보다 많이 일할까를 생각하면 연봉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두 가지 관점 다 뭐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열정을 끌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관점이 상대방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관점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향기 나는 인간관계를 위한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뭐예요? 비난 대신에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두 번째는 지적 대신에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줘라. 세 번째는 그래요. 상대방의 열정을 끌어내고 싶으면 상대방의 열정이 어디로 가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물을 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향기 나는 인간관계라는 것은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잠재된 역량을 발견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인간관계. 단점 보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발휘되지 않은 잠재된 그 역량을 발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줌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인간관계. 그게 저는 향기 나는 인간관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